그러나 사인이 안 와서 독종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으로 늦은 밤에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희와 지금 또 따뜻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소수정예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못 나눠봤는데요. 셀카도 찍고 했습니다만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증권방송이다 보니까 다소 딱딱해요. 어쩔 수가 그렇죠.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또 오늘 얻는 게 있으셔야지 돌아가셨을 때 또 보람되는 길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진지하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면 또 집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되니까. 근데 그걸 꺼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체 모자이크 처리로 이렇게. 누구 몰래 하신다는 분한테 네네. 앞으로 안 카메라 이렇게 한번 하시게 되면은 지금 집에서 의자 한번 밑으로 더 숨으셨잖아요, 지금. 네? 의자 밑으로 숨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독종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가져오신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뭘 가져오셨나요? 주섬주섬 올려놔 주세요. 네, 김석재 전문가님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 금리에 관해서 어머나 왜요? 같은 주제이시네요, 야정근 전문가님. 아이, 저는 뭐 이거 갖고 한 3년을 얘기했구만,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금리. 저는요, 마지막으로 2015년 또 관심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정선 전문가님 배당 투자를 들고 오셨네요. 오늘 배당 끝났는데? 공격 들어오네요. 배당 끝났대요, 오늘. 배당 끝났는데 뭐. 그거하고 제가 이거 하는 거하고 무슨 내년을 차이예요? 위한 그렇죠. 배당주를 위한 네.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각자의 뷰가 다른 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각자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먼저 이것도 지금 금리하고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곧 배당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계속 이동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알겠습니다. 순서를 정해볼게요. 두 분이 금리이시니까 두 분 중에서 글로벌부터 먼저 하는 욕심이 없으시네요? 예. 전문가님? 가위바위보 시키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 먼저 하기는 싫다. 자, 그러면 남자답게 한 판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머나. 두 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어머나. 짜고 치는 것 같네요. 가위바위보! 어머나. 두 분 전생에 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 네? 이번 똑같으면 제가 정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어머나, 결과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이. 네, 전문가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독한 전문가님, 야정근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시작해주세요. 예, 일단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2011년도에 미국의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나서 다들 세계 글로벌의 돈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건 틀린 얘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떤 경기가 제일 악화됐을 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한 나라들은 대세를 가는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에 있는 나라들은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최근 3년에서 4년 동안의 기조를 보시면은 미국이나 일본 등은 대세를 갔죠. 18,000선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100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그런 기조가 나오느냐. 즉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조금 이따 글로벌 얘기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6%의 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왜 그러냐면 환율적인 측면이 있죠. 미국에서 달러가 유입이 돼서 국내에 유입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의 환율이 1,000원일 때 유입이 됐으면은 환차손에 대한 대비로 1.6%의 변동성을 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 미국의 금리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1.6% 이상 비싸야지만 외국인들이 진입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서 지금 옐렌 의장이 말하자면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에서 2분기 4월까지죠. 4월까지는 계속 기조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미국 채권 3년물 정도 보면 1.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1.6pp까지. 그렇다면은 이것은 2011년도에 0.2pp에서 1.6까지 갔으면은 한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태세를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금리 상태에서 그 돈을 빌려다가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더 이상 투자의 요건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3%짜리, 1억짜리를 받았는데 3%짜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서 5%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비,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내가 갚아야 될 이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엔 부담스럽고 내 소비가 위축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빚을 1억을 갚으시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얘기예요. 즉, 글로벌의 투자자들이 와서 한국에 투자를 했지만 미국의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회수 작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적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들어갔던,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이번에 12%인가 11%에서 17%까지 하루에 올렸죠. 그것은 달러의 유출을 막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더라도 나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내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려 있는 상태고요. 대출의 한도도 늘려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부채대로 본다면은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가 지금 1.6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6이면은 즉 160%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가계소득 대비로 해서 내가 대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1,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1%만 올렸을 경우에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폭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내수 경기는 상당히 위축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유동성의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능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받은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금리가 여기서 미국이 지금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까지 3.75%가 목표예요. 특히 지금 금리 인상 목표가. 그러면 3.75까지 올렸을 경우 앞으로 향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 3.75%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국내 금리는 최소한 5%에서 6%까지 상승해야 된다는 결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1.6%의 갭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3.75에서 미국이 3.75까지 앞으로 2, 3년 후에 올릴 예정인데 거기까지 했을 경우 우리가 1.6%를 더한다면 약 5%에서 5.2%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대마진 금리가. 거기다 대출 금리는 플러스 2%에서 1.5%를 더하니까 최대 6.5에서 7%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담보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3%짜리에서 4%면은 1억짜리면 400만 원 정도의 부담이지만 향후 1, 2년 후에는 700에서 800까지 부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월간 단위로 30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라면은 상당폭 대출을 많이 쓰시는 분 입장에서 특히 자영업자 부분이라든지 경기가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은 버텨낼 재가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이슈를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고 싶죠, 재미가 이야기를. 없고,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씩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다 해버리면 서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맞아 좋아요. 질문 중간중간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세요. 공격하셔도 되고요. 동조하셔도 되고요. 공격이 아니라 네, 질문하셔도 저도 이제 돼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느낀 점. 제가 들어도 약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이제 쉽게 어려워요.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켜요? 네. 아니 미국이 3.75까지 올린다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5.5%까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우리가 더 밑에 있는 거예요? 높죠. 높게 있는데 지금 높으니까 차이를 점점 좁혀가고 간단한 이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거예요. 이제 미국은 거의 제로 금리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 한 1.5라든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싼 자본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마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 근데 금리가
이제 글로벌 금리 기조가 바뀌기 네. 시작하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네. 못 올리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네. 그나마 우리 증시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계 유동성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이제 네. 뭐 러시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내 금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우리는 이자 더 줄게 너 나가지 마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올리면은 작살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한국, 미국이 있으면 아니죠. 현재 제가 간단하게 상황을 개념부터 현재 짚고 상황이- 가볼게요. 그러면 한국, 미국이 있어 이렇게. 그럼 한국은 계속 이번엔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인하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고 싶어? 인하 압력이 한국이 인하압력이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소식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동결이라고 치자 그러면 미국 있어요. 그럼 미국은 더 올리려고 해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갭이 적어질수록 좋은 거라는 거죠. 나쁜 거지. 나쁜 거라고? 왜 나쁘겠어요? 미국 지금 봐봐요.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이 제로금리잖아. 네. 그럼 지금 제로금리야. 네, 근데 제가 세미 씨가 거래하는 은행이 네. 제로야. 그러면 네.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나한테는 2%를 줘. 네. 어느 쪽에 거래할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기, 우리 세비 씨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캐리 트레이드 그러면 작업이라는 게 제가 그거예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켰던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지난 3년 동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까? 그건 어때요? 이런 시점에서요? 객관적인 네. 사실은? 그걸 하셔야 돼요. 같이 우리나라 시장도 빠졌었어요. 봐봐요. 네, 네. 금리를 인하했다. 봐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미국이 부분하고 상승장 쳤을 때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대에서 올라갔을 때 보면은 그때는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면서 해가지고.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2008년도부터 그때 2011년도까지. 유로 재정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금 자체가 더 빠져나가니까 더 힘들어진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팩트고, 예. 기본 팩트고, 이제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근데 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도 자금이 많이 제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2%까지 지금 오히려 낮춰버린 상태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금리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누가 미국이? 예, 그렇잖아요. 예런 총재가 지금 당장 뭐 금리를 네, 상당 기간 저금리 유지. 올릴 생각이 없다 이미 발언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아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안 샀어요. 네. 매도만 했지.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자금 들었던 사람을 보면 다 일본 자금이었습니다. 안 샀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놨었죠. 뭘 많이 사놨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봐야 돼요. 전 세계 글로벌 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의 흐름을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그게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예요. 왜 그랬냐면은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언제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환율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외국계 자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뭡니까? 얘네들이 계속 수출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1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개걸음 장세란 말이에요. 이런 아주 그야말로 그지 같은 장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미국은 걔네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찍어내면서 지들 마음대로 이걸 금리를 좌우할 수 있고 환율을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네. 왜 내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냐면은 네. 그래서 지금 김효수 전문가는 뭐 얘기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2015년 주식 시장을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이거를 도외시해서는 절대적으로 투자 전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미안해. 내가 싸움 이기는 것 같아.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은 내가 되는데 둘이 싸우고 있네. 아, 미안해. 아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말씀해 싸워봐, 주세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 금리 정책이 최대 이슈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 이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뭐. 최대 이슈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최대 이슈인 걸 가지고서 네.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 증시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봐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안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중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관점에서 지금 양적 완화 관련돼서 금리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발행한 돈이요. 1차하고 2차 합친 것보다 넘어요. GDP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풀었으면은 돈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충통화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 터지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 엄밀히 엄청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걸 알아요. 근데 유럽은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러자니 우리나라에 투자하자니 제조업체는 싹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 아베노믹스가 무제한적으로 돈 풀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배당 늘리겠다고 하고 도요타는 그래서 글로 간 거고 또 후광통 같은 경우 이번에 떴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돈을 들어 올라가 있었던 금리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자본 이득에 대해서 내가 3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와 관련돼서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책이 펼쳐진 것에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우리나라가 내세워야 돼요. 그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보면은 유럽계 자금하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던 것보다 올해는 대부분 다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연금 관련돼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가 잘못된 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김선수 전문가는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하나로만 본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외국인이 사냐 안 사냐,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오냐 나가냐 그것만 보는데 이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은요 단순하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냐 나가느냐의 문제 이외의 것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뭐가 많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들이 내년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돈이 빠져나가고 유입되고 그거 이야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는 예. 표면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는데 중간에 이제 지금 김정수 전문가는 계속 풀어야 김정수 전문가는 풀기 전에 나는 다 알고 그 있다라고 기조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파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딱 끊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뭐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아니, 어떤 우리 또 제가 할까요? 네. 이쪽이었죠? 네. 죄송해요. 주체는 힘들잖아. 이쪽이었는데. 미안해. 내가 말은 내가 끝내 둘이 싸우고. 근데 금리 둘 다 금리니까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하는 거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잠이 깼어요. 간신히 아마 타셨다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좋아하실 거예요. 피디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싸운다. 아까 야장군님이 혼자서 얘기했을 때는 어려운 거야. 나도 들었는데 얘기한 거 재밌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냐 나오느냐의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조망을 해보면 뭐냐면은 당장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금리를 미국에서 이제 금리 기조가 이건 금리 인상하는 건 뻔한 거예요. 무슨 말장난 한단 말이에요. 뭐 상당 기간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야말로 새로운 패권주의를 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큰 덩어리만 놓고 보면은 어차피 미국은 지금 경기가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 기간이라는 얘기가 뭐 필요 없고 내년에는 어차피 내년 2015년도에는 금리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놓고 볼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내년 우리나라 증시를 이 금리와 연관돼서 생각할 때 사상 누각이라고 보고 저는 제2의 IMF를 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토마토 투자 전략에도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제2의 IMF를 우려한다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이거 왜 그런 글을 썼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나쁜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싼 데다가 싼 데에서 비싼 데로 했는데 비싼 데도 똑같이 뭡니까? 이제 싼 데가 더 올라가면 여기로 가겠지. 여기 있겠어요. 이게 안전선호 자산인데 미국의 달러라는 것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얘기가 당장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이 극과 극이 아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부분의 과실을 따먹은 기업은 상위 재벌 10대 기업 이외에는요,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또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은 현대기아차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 제외를 하고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돈 번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시장 캐파가 적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냥 쏘쏘하면서 그냥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금리가 쌌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대기업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요.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요. 지금 한 해 도산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그리고 자기네 지금 부채 비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금리 기조하에서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이 된다. 근데 가계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우리 당장 주식 사이트 쪽에서 중소기업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손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기업들 쪽에서 날아갈 회사도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코스닥 시장 아무리 짚고 까불어도 저는 절대 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왜? 당장 이게 금리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키코 사태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그 유망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말입니다. 한 방에 그냥 팡팡팡 쓰러져 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라든지 환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내년에 되면 이제 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게 되면은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렇게 서로 좋은 내용이 분명 얘기했으니까 많았는데. 재밌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토론하자고 안 했나?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고. 야, 이 부분 재밌네요. 그러니까 미국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상 요인이 생기니까 같이 인상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채권 투자할 것도 아니고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으로 지금 하나 나왔잖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부채 비율 결론은 높은 이제 주식하지 말자. 아니지. 부채 비율 높은 중소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따져 보면은 성장성 있는 회사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기업도 우리가 속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돼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단순히 높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를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제2의 IMF 사태처럼 키코 사태처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 주식 투자를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 포인트 끝.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시다. 왜 날 봐? 두 번째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쪽이지. 네? 너무 많이 말했어. 지루해. 이제 이쪽으로. 저쪽 해. 이쪽으로 하세요. 나 처음에 했다가 지루하다 그랬잖아. 내가 MC니까. 맨 처음에 내가 또 지루하다고 넘어간 건데 또 와?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웠어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금리가 국내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올리기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린스퍼 의장, 엘렌 의장 전임이죠. 전임 얘기할 때 이제
금리 양적 완화 종료가 시작이 되면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3.75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렇다면은 어차피 2016년 하반기나 2017년 상반기에 미국 금리는 3.75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아까 김정수 전문가도 말했지만, 아니,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뭐, 외국인 주식 안 사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미국의 금리가 어깨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07년도에 금리가 5.75%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2006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1,500년이었을 때 하반기 팍 튀는 구간이 생겨요. 근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68조 원을 매도하거든요. 2006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가 미국의 금리가 3%에서 3.8%를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5.75까지 2%를 드는 부분이 2007년도 상반기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쭉 올라갈 때 대세다 하고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때 외국인은 68조 원을 매도했어요. 그걸 다 받아낸 게 개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왜 금리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는 상승하는 겁니다. 왜?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적인 측면이고 우리나라의 측면은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막 화랑이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쪽이 화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투자를 더 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여기서 18,000 쪽에 2만 돌파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글로벌 펀드 안 가입하시겠어요? 2007년도에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그 뭐 회장님이 나와갖고 연예인들 쭉 세워놓고 막 8조 말아먹었으면 됐지 뭘 또 말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말이에요. 뭐 광고 끊어져? 아니요, 독해서. 네. 여기서 미국이 3.75 올라가는 데까지는 미국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미국이 계속 신고가 간다, 뭐 한다, 거기 현혹이 돼서 주식 투자에 나섰다, 다 골병든 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했던 어떤 형태는 전이라고는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2007년, 200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한테 68조 원을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는데도 다들 간다고 했고, 마치 가는 것처럼 느껴진 것 뿐이에요. 그거는 1년도 못 갔습니다. 1년 안에 다 작살나가지고 다 깡통 차고 난리가 난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런 형태에 당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됐지, 뭐, 여기가 무슨, 오직이나 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캐시라고 그래요, 캐시. 제일 만만한 나라 한국이라고. 이 주식 투자하는 데서. 왜 그렇게 제일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민족들이 왜 전 세계 그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제일 당하냐고. 그 그지 같은 인간들. 그러면 이제 우리 야정구님은 금리 변화와 관련돼서 그럼 내년에 주식시장이 그 금리와 연관돼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미국이 지금 3.75 올라갈 때까지 미국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은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하는 거예요. 야, 이자를 내려.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빨리 써.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막 과열이 되면은 돈 쓰지 말고 저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요? 이게 선행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보세요. 2007년도에 미국이 최고점 했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5.75라고 그랬죠. 2007년도에. 그럼 2008년도에는 몇 퍼센트? 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데 금리 인하는 미친 인간들은 없다니까. 그러면 5.75%에서 1%로 떨어졌은 2006년에서 2007년 그 사이? 2007년, 8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 달까지. 그때 국내 주식시장이 어땠다고요? 2000에서 900.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2000에서 900으로 완전 작살. 그 다음에 올라가죠. 양적완화해서.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탔으면 되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문제는 900에서 산 게 아니라 네. 2007년도 2000에서 다 샀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고. 세미 씨가 헷갈릴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주식시장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난 애기였지. 92년생 방송 나이. 얘기가 지금 저기 막 네. 핀트가 네. 이 사회자가 핀트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네. 핀트가 지금 막 제가 헷갈리고 지금 있어요. 잡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아까 포인트도 짚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900포인트 때 잡자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잡자는 그런 상황이 언제 그러니까 오는데요? 지금 저기 야정문 정관님 반대인가요, 얘기는 지금이? 금리로 인해서 내년에는 막 이렇게 폭락이 한번 들어오고 그 저점을 지금은 잡자 뭐 이 반대라는 얘기예요, 거지. 뭐예요? 그 지금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지, 그때랑. 그때랑 반대라는 거지. 이제 떨어질 일이 더 먼저 선행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아니 다 우리가 다 아니다.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거죠, 전문가님 말씀은? 그렇죠? 지수가? 네. 지수는 제한적이니까요. 아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약해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미국 금리가 완전 떨어졌을 때 5.75에서 1로 떨어졌을 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900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다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린 여기다가 지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전문가님 말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왜냐면은 쪽에 보세요. 무게를 두시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얘기는 3.75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미국은 계속 대세를 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건 2016년에서 2017년 상반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린스포가 얘기한 건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까지는 3.75를 맞추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 미국장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신고가치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미국이 대세를 간다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실질적인 한국 증시를 까놓고 보시란 얘기지. 미국이 내년에도 가고 내후년에도 3.75까지 계속 땡겨 올리는데 거기다 대고 무조건 한국도 간다라는 편견을 버리시란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 우리 정시 저기 하지 말자 이거고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는 내년에 이제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금리 부분을 함부로 또 못 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성장이거든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뭐 LG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아주 이상한 데다 해요. 땅 투기하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내 이제 이번 제가 보는 게에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요 정권 하에서 저기 5대 재벌이나 10대 재벌들이 3세 쪽으로 전부 다 지배구조 다 바꿔놔야 돼요. 안 바꿔놓으면은 그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 사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 개거름 장세에 쳤던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또 뭐였냐면은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변경,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 배선. 이게 사실 주시장에 되게 큰 이슈였는데 내년에도 사실 그게 아직까지 삼성의 지분구조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지금 3세 쪽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지분을 막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내년 증시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금리 부분도 그렇고, 안 좋게 본다고 주식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지 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제대로 된 투자가. 근데, 왜냐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특히, 이전에는 말입니다. 아까 이제 금리 얘기하면서 2008년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걸 아셔야 돼요. 2008년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라든지 삼성 그룹이요. 남들은 미쳤냐고 했을 때 얘네들은요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막 전 세계 막 글로벌 금융시장이 막 요동치고 막 난리 구슬쳤는데 사실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엘라바마 공장에다가 막 공장 짓고 막 이럴 때가 그때가 2008년도 막 전후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보세요. 그게 전부 다 돈이 돼가지고 금싸라기 돈이 돼가지고 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올해 주식시장이라든지 내년 주식시장을 사실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 돈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창고에 돈을 지금 쌓아두고 앉아있거든요. 쌓아두고 앉아있는데 그 돈이 땅 사고 앉아있고 땅도 보통 몇 배를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돈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지분구조 정리하고 이러면서 생긴 막대한 지금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저기 주식시장에 사실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흐름이 이 금리와 맞물려서 저성장 구조가 사실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 그거는 사실은 넌센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다면서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저께인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금리를 너무 오래 얘기했으니까 우리 2015년 관심 종목 남아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 얘기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김정성 장관님에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관님 제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말씀하고 싶으신 만큼 하시면 돼요. 배당 투자 중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타이밍을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면 미국이 금리를 돼지 소리 아니야? 아, 이거 펭귄이야, 이거. 물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시장이 폭락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니,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폭락은 아니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부터 바닥치고 저는 다 올라간다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 배당이나 인상하는 시점에서 바닥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요거랑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면 아까 야종근 전문가님하고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네. 저는 그냥 반대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옐런 총재가 지금 실물 경제가 자신이 있다. 이거부터 일단 출발이 된 거고요.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국인 자금을 유출이 될 걸 가지고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환율 정책을 가지든 아니면 어떤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을 걸로 봐요. 하다못해 뭐 중국이 됐던 어떤 일본계 자금이 됐던 우리나라 정책에서 그렇죠. 답을 찾을 걸로 본다. 만약에 이걸 나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물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근데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일본은 지금 해외 투자 금액 좀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물 경제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 다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아닌 기업들 다 잘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대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건 다 자른 겁니다. 삼성그룹하고 지금 하나그룹하고 지금 빅딜 거래 하잖아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다 지배구조 관련된 개선을 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은 뭐 대주주들도 베팅을 좀 하면서 어떤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내년도 상반기 시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보게 되면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저성장. 대기업들을 보세요. 내년도에 CEO를 상대로 우리나라 600대 기업을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51%가 투자를 안 하겠답니다. 긴축이래요. 돈을 안 풀겠대요. 그러면은 투자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될 거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만큼 먹을 것도 이만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돈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확실한 쪽으로 움직여요. 공모, 삼성그룹 관련돼서 제일 뭐지? 사상 최대치죠. 공모 관련돼서 한번 뜬다 싶으면 그 돈들이 다 그쪽으로 싹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을 매매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최근 들어서 올라왔을 때 보면 110만 원대에서 다시 이제 130만 원 넘어가는 흐름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바닥 쳤던 시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배당을 확대하겠다. 배당 성향을 늘리겠다. 중간 배당을 늘리겠다.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주식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싹 다 깁니다. 롯데케미칼 바닥에서 기고, LG화학 기고, 조선주도 마찬가지. 빠지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뭘 원하는 거냐면은 안정적으로, 네가 성장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을 줘라. 이거를 정부는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배당 받기 위한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 그 배당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데 오늘 시장이 올라 보합이에요. 근데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게 뭐가 있냐면은
배당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계속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것도 배당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지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배당을 일정 부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세금으로 이제 10%를 내야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그 돈을 낼 바에는 하다못해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돈을 번 기업들은.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부가 최소한도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기업들 너희들이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라. 그 조건이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반강제 형식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금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은행이나 KB금융에서 2%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2%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금으로서는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을 통해서 자산가들을 그쪽을 가지고서 배당하든지 주식 가지고 자신 없으면은 배당에도 확실히 해주든지 이쪽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하는 게 확실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쪽이 제일 확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할 때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1%를 더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본주에 비해서 계율이 약간 60%나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당금은 더 많이 받는데 의결권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될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돈을 벌어야 돼 일단. 그 기업이 연결 실전을 배당을 하려면은 배당을 벌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적자 났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조선주들,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들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그럼 내년도에 배당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올해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또 중간 배당이라는 것이 이제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들은 싹 다 제외하고 요번에 보게 되면은 음식료들이 배당 실적이 요번에 그나마 좀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돈을 확실히 벌고 자동차도 돈을 확실히 벌잖아요. 그 실적 보고 만약에 거래량이 좋은데,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배당 매력이 고배당주라고 막 테마로 신배당 묶인 지수로 해가지고 ETF 상품이 이제 12월 달부터 출시가 됐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배당 관련된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산정된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시간이 더 많으면 배당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게시판 또 올려주고 계셔. 이게 궁금하대요. 2015년 관심 종목 궁금하실 겁니다. 머리 아파. 정말 이런 이야기를 다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그거는 아쉽긴 그러니까 해요. 시간이 저기 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저희 지금 생방 중이니까요. 생방 끝나고 시간이 어느 저희가 술 한잔 하면서 그래요.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오신 분들을 위한 특혜인 것 같아요. 직접 아까 누가 종목 오셨으니까요. 추천 안 했다 그랬는데 네. 오늘 야종군이 종목 추천 아까 또 화학주 들고 계신 분들 계신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2차로 장소를 이동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2015년 관심 종목으로 남은 시간 한번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살짝 지금 하고 반 정도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 방송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일단 생방 진행 중까지 한번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2015년 관심 종목 야정군 전문가님 어떤 업종 종목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 계속 말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저희 또 연초에 연초가 아니었나? 독종 처음 방송됐을 때 저한테 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용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 안 주시면서 투자만 하라고. 우리는 50% 나갔잖아. 그래요? 이 맞아. 장르에서 진짜 그때 대형주가 50% 만약에 올랐으면 시청자님들께서 누구 그 사셨으면 손 장을 찢은다 그랬는데 찢었나 모르겠다. SK텔레콤 배당 매력도 있고 30만 원 가면 손 장 찢은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찢었나 모르겠어. 그랬어요? 좀 독하시네요. 뒤끝장님. 뒤끝 장렬이다. A형인가 봐. A형이시죠? 장 하면서 입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당길 게 하면서. 그러면 SK텔레콤 한 종목 보시는 거예요? 한 종목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전문가님 말씀하셔서 저도 차트를 봤는데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더 오를 수 있다.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거 말 못하지. 대충 그래도 한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간다면?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는다고요? 전문가님 지금 말씀을요? 신뢰하는 사람 많아요? 팬 많아요? 저도 팬이에요. 20만 원대도 안 샀고 10만 원대도 안 샀잖아. 돈이 없어서요. 돈만 있었으면. 근데 그 종목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최근 2, 3년 동안의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익이 제일 많이 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종목이 아직 시세를 완전히 끝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들어보시면 뭐 지금 설명드려봐야 저기 하니까 그냥 사두셔도 뭐 괜찮다라고 봐요, 저는. 그 SK텔레콤. 정도로만. 아, 지금 방송에서는 한 종목만 공개하시는군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종목도 들어볼게요. 일단 김석철 전문가님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저는 최근까지는 이제 NC소프트를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해갖고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하는 종목은 제 투자 전략에다가 우리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에다 올리는데 이번에 그거를 한 18만 원대, 18만 5천 원이니까 다 때려버렸어요. 때리고 이제 다시 한번 NC소프트는 다시 재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는 자리고 지금 이제 내년과 연관돼서 저는 보는 대체적인 섹터는 저는 역으로 정유를 봐요. 정유주를 보고, 이제 큰 틀에서는 정유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화학주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철강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네네. 저는 일단은 좀 성장주 개념의 종목보다는 저는 산업재 이쪽을 주로 봐요. 왜? 거기서 먹을 게 이제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한 종목만 딱 한번 찝자라고 얘기하면은 최근에 제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종목은 S오일이에요. 그러니까 S오일인데, 그러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은 유가 급락 들어온다는 시점부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SOG 좀 올라요.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이제 그 공매도 치는 애들이 많아갖고 워낙 주가가 진짜 처참하게 빠졌거든요. 처참하게 빠졌는데, 그거 이제 공매도 좀 채워놓으려고 좀 사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인 대세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단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이라도 보면은 뭐 SOE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는 내년에 철저하게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디프리 파동이 막 들어오면서 막 올 연말까지 지금 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해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막 테마 갖다 붙여갖고서 그게 사실은 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기 강남에 오피스텔 얻어갖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코스닥의 종목들은 그냥 밑장 빼기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내년엔 좀 특히 대형 우량주 중심의 좀 대응을 좀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SOE를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살짝 저점 노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격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SOE를. NC소프트는 이제 재매수를 노리는 거, SOE를 보고 있습니다. 제 매수 시점은 뭐 좀 더 이렇게 좀 가격 해봐야겠네요. 얘기는 뭐 미안해도 아니고 뭐. 네. 그래 좀 어쨌든 저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들어봤어요. 전문가님. 저는 IT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코스닥 가운데서 다음 카카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 요새 하고 있는데 잘 팔립니다. 지금 잘 나갑니다. 지금 모바일 플랫폼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전에 다음 같은 경우 성장성이 아예 없었는데 카카오하고 합치면서 이쪽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저는 분명히 더 진행될 걸로 봐요. 요거 하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16,000원대, 17,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화승 RNA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가 한 2,000억밖에 안 되는데요. 분기 단위로 지금 3분기까지 누적된 게 한 730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한 321억.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버는 금액이 너무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승의 자회사인가요? 아니요, 화승 RNA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룹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탐난다 하는 종목이나, 저거 괜찮은 것 같다. 서로 종목들 한번 잠시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은 SK텔레콤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은 이전에 야정군 전문가님이 독점에서. 추천을 얘기했었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사서 술 한잔 하면서, 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나 전문가님 믿을래. 네, 역시 SK텔레콤 김석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SK텔레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뭐 좋다 나보다 제가 잘 안 보는 주식이라서 그쪽은 잘 안 통신 관련 보신다. 쪽은 제가 좀 안 봤어요. SO일 어떠세요? SO일은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때 5만 원대인데 목표가를 14에서 16 사이를 봤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3년 동안 쳐다보지 마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3, 4만 원 될 거죠?
정유주는 조금 안 보고 계시네요. 각자의- 정유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질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정점에서 피크를 치는 과정을 본다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 좀 하시고. 제가 정유주 손에 장난 안 주시면 되죠. 긴장하셔, 긴장. 내가 정유주를 만약에 본다면은 물론 수익률도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각자의 수익률적인 전체 궤가 시장 많이 수익률은 달라요. 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자의 뷰가 다른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화승 RNA 네. 이 종목 어떠세요? 다음 모르시죠? 카카오랑? 몰라. 잘 모르세요? 1800개를 내가 다 어떻게 알아. 이게 이토마토에서 아마 저만 추천했을 겁니다. 다음 카카오는 다음 카카오는 저는 괜찮다. 괜찮게 봐요. 다음 카카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우리가 IT 혁명 이후 옛날에 이제 독종 얘기할 때도 이제 그 과거 IT 혁명 막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IT라든지 모바일 쪽의 변화 흐름은 분명히 그 먹거리가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평가가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 속에서 다음 카카오가 초반에는 약간 이제 이제 자리 잡는다고 저기를 했겠지만 성장성 부분 속에서 분명히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일단 가능성을 좀 저는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봐요. 그 대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사설이 들어갔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을 물건. 독종 1부, 2부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했어요. 허리도 아프시고 많이 힘드시죠, 오신 분들. 저희가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송년회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독종 직접 가서 보는 거랑 TV로 보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자, 차이는 바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잠시 후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송년회 가실 분 손 들어주세요. 2차 가실 분, 막 올라오네. 아하님, 빛과 그림자님, 좀 나란히 오셔야 돼요. 영웅님도 하이게이님도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사연 주셨던 분들 많이 오세요. 자, 그럼 독종은 생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길었네요. 어떠셨어요? 2차는 송전에서 푸실 예정이신가요? 2차 이야기는